요게 지금 보면 우리가 AI 디지털 떠나서 인텔리전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지능형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 지능형이라는 게 결국은 과거에 1, 2, 3차는 기계를 우리가 컨트롤한다고 치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같이 상호 인터랙티브 한다는 차원에서 지능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디지털이라는 개념을 더 나아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거 아침이라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갔을 때 한국이 챗GPT를 쳐보면 한국의 기술이 어느 정도냐고 얘기하면은 뭐 삼성이니 SK니 세계 탑순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나오는데 문제는 그게 최근에 신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첨단 산업 하시는 분들이 일본으로 간다는 신문이 또 나오거든요. 일본이 훨씬 더 대접을 많이 해주고 인센티브를 많이 해줘서 글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코로나 직전에 자율주행 자동차와는 스루브라는 그 서울대에서 만든 회사가 실리콘밸리로 갔거든요. 근데 왜 그런 기술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서 서바이브를 못하고 왜 글로 갔느냐고 얘기할 때 보면은, 저는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여행하다 보면 제일 왼쪽에 융프라우 그 서위에서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게 3,454m까지 기차역을 넣었거든요. 이게 19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분명히 기술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3,454m까지 기차역을 넣었을까라는 질문이 있고, 요 밑에 거는 아주 유명한 거죠. 그 융프라우 위에 가면 컵라면을 팔거든요. 그 한국 신라면요. 근데 이게 왜 이 그림을 가져오냐면, 그 두 번째 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샌프란시스코하고 상하이에는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그 무인 자동차가 돌아다니 상용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샌프란시스코 저도 가서 구경만 해봤는데 일반 택시 하는 것도 훨씬 잘 달리거든요, 이게요. 내가 사진 찍을 기회까지도 잡지 못할 정도로 잘 가는데, 그 다음 오른쪽도 보면은 이게 오른쪽 위에가 다낭이고 밑에가 그 말레이시아 켄팅 아일랜드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다낭이 프랑스 때 또 도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프랑스 때 만든 도시하고 이 다낭하고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세계 제일 최장인데, 얼마 전에 최근에 중국이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두 번째로 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다 기술은 있는 기술들이거든요. 뭐 케이블카도 그렇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융프라우 지금 100년 전에 지금 같은 게 기차 넣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다 기술은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게 사용을 못할까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술 가진 사람들이 왜 실험 같은 게 안 돼가지고 미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느냐는 거죠. 심지어는 중국으로도 기술 빼가지고 가잖아요. 거기 돈을 많이 주니까 가는 거지만. 또 가운데 자율주행 자동차도 지금 분명히 우리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일반 자동차들도 파킹하고 하는 거는 알아서 하거든요. 자기가 그만 주면은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될까라는, 저는 그 질문에서 먼저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전 트럼프를 보면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 뭐 비판도 많이 하지만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일 행정부 등장하자마자 첫 번째 나온 홈페이지에 제일 이게 네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네 가지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탑 프라이오리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미국을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미국 국민을 여유 있게 하면서 에너지 독립을 하겠다는 게 있고, 이 세 번째가 재미있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적폐청산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초기 내각에 보면은 20명 정도의 그 장관급을 보면은 공무원 출신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미국인의 가치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 정체성 뭐 이런 건데, 이 세 번째도 보면은 지금 이 관료라든가 이런 기득권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마인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거 보면은 상당히 새로운 걸 뭘 가져오겠다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로 기술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뭔가 제도적인 측면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아침에도 나왔지만은 이 미국이 왜 이런 식의 관세 문제를 가지고 하느냐, 혁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왼쪽은 1985년이죠. 그때 플라자 합의할 때 미국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재무부 장관들을 불러들인 거잖아요.
미국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그 우리가 경제가 어려우니 니네 화폐 가치를 바꿔가지고 니네가 변동을 먼저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 수출하는 거를 컨트롤해라라는 거를 한데 그때부터 이제 일본이 사실은 우리는 3조 현상에서 이득을 봤지만은 일본은 그때부터 그 경제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 거죠. 뭐 90년대 초반까지는 괜찮았지만은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도 파워를 안 갖고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본 게 있는데 지금 미국 GDP를 비중을 보면은요, 1960년대부터 보면 이게 중국이거든요. 활자가 깨져버렸는데, 요거는 이제 중국이고요. 빨간색은 중국이고 파란색은 미국인데, 지금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이 GDP가 세계 GDP의 지금 1960년대 40%에서 1980년대 거의 한 30%, 27%까지 갔다가 지금 23.8%거든요. 근데 반면에 중국은 6, 70년대 그 2%가 안 됐다가 지금은 거의 17.7%, 17%에 접근을 했고, 오른쪽에 있는 건 무역인데 무역 비중은 1980년대 거의 13%, 15%를 차지했고 중국은 한 1%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해진 거죠. 중국과 미국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어떤 경제 파워라는 것이 1980년대 그 이전에 비해서도 훨씬 떨어져 있다. 상대적으로 중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올라가 있다는 거 봤을 때 미국은 이제는 자기들이 말로만 해가지고는 이게 세계적인 그 경제 질서가 움직이지를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저는 관세라든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는 게 결국은 본인은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나와 있고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는데 이제는 미국의 그런 파워가 없다라는 거죠. 파워도 없고 앞으로 이 중국이라든가 이런 큰 나라들이 뭐 인도도 올라오고 있고요. 올라오는 거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러다가는 내 파워를 잃겠다. 파워를 잃는데 다른 나라들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지 않는 한은 파워를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고 앞으로 미래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적인 어젠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관세 문장 아침에도 발표됐지만 그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행동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행동하는 그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탑 프라이오리티라는 그거에 이면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미국의 어떤 그 주도권을 갖기 위한 하나의 이 경제 문제는 하나의 그 수단인 거고 우리나라다가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세계 미국 입장에서 보면 8위 정도로 되기 때문에 베트남이 더 훨씬 더 많이 그걸 적자를 하고 있어서요. 그게 지금 앞으로의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과제가 아닐까. 하긴 뭐 트럼프가 또다시 집권한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는 보여주지만은 저는 미국의 어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가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1인당 그 보면은요 전체 GDP 중에서 활자가 계속 깨졌는데 위에 그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되어 있는 거는 X축은 1인당 소득이고요. Y축은 GDP에서 오른 위에 거는 제조업의 비중이고 밑에 거는 서비스업의 비중입니다. 근데 위에 걸 보면은 점으로 된 거는 세계 모든 국가들의 그 세계은행 데이터를 가지고 세계 국가들의 그 나라의 GDP에서 제조업의 비중이고요. 빨간색으로 된 거는 우리나라 겁니다. 밑에 것도 우리 빨간색으로 된 게 우리나라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 경제 발전 단계상으로 봤을 때는 높게 나오거든요. 제조업 그 부가가치 비중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서비스업은 낮게 나오죠. 근데 이게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강점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만은 사실상은 약점이라고 보는 게 제조업 비중이 GDP 비중이 높다라는 게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강력해서 높다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고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 성장 동력을 가져왔다는 그 장점도 있지만 그걸 또 역으로 보면은 왜 같은 경제 발전 단계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제조업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낮게 나오느냐라는 거는 그러면 역설적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경쟁력을 우리가 키운 게 아니냐. 그 제조업만큼 서비스업을 그 경쟁력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은 우리도 그 다른 나라들 평균 정도는 제조업 비중이 좀 떨어지겠지만은요. 비중이 떨어지겠지만 서비스업 비중이 늘어나고
그게 이제 경쟁력을 강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죠. 근데 이 비중이라는 거는 서비스업도 같이 성장하면은 GDP 규모는 커지지만 제조업 비중은 낮아질 수 있는 거라서 경제 성장이 안 된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거든요. 이 빵의 크기는 커지는데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아까 4차 산업혁명 말씀드렸을 때 1, 2, 3차는 거의 사실상은 제조업 중심의 어떤 혁명이라고 볼 수 있고 1차, 2차는 더 그렇고 3차도 디지털 얘기하지만 결국은 첨단 산업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첨단 산업만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첨단 산업을 산업화시키는 그런 그 인텔리전트한 그런 그 융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저는 제도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즉 서비스업이 같이 발전되지 않고는 지금 기술 가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기술 가진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버린다는 얘기는 산업화를 할 그 기대를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제조업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 아닌가 하는 뭐 앞에 그 문제 제기를 했고요. 나머지는 뭐 거의 이제 다른 데서 많이 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간단히 그걸 넘어가면은 뭐 요걸 먼저 이 마이클 샌델이 얘기했던 그 정의란 무엇인가의 번역본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게 제가 이제 여기저기 그 얘기할 때 혁신도 그렇고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성과가 어떤 성과로 나타나겠냐를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우리 한반도 선진화재단도 많이 얘기하지만 이 자유주의라는 개인 문제하고 공동체라고 하는 조직 간에 항상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이 마이클 샌델이 제기했던 이 문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글리는 브룩스의 고개를 돌리게 하고는 스티븐스에게 파커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몸짓으로 말했다. 더글리는 기도를 올리고 파커에게 때가 왔다고 말한 뒤 주머니 칼로 파커의 목에 있는 정맥을 찔렀다. 양심에 찔려 그 섬뜩한 하사품을 거절하던 브룩스도 나중에는 자기 몫을 받았다. 그렇게 세 남자는 파커의 살과 피로 나허를 더 연명하였다는데 이게 네 명이 표류가 돼가지고 배에 있는데 네 명이 그대로 가면 다 굶어 죽겠다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더글리라는 사람은 이 파커에게 그 스티븐스에게 이 파커가 희생되었다 얘기를 파커가 좀 아팠나 봐요. 아파가지고 파커를 희생시키자라고 한 거죠. 희생시키자고 해서 그러면 네 명이 있는데 한 명을 희생시켜서 세 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서 재판에 들어갔는데 재판에 들어가서도 재판을 했을 때 이 사람을 죽인 사람과 그에 연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샌델은 그런 이 상황에서 과연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그런 이 네 명이 합해가지고 네 명의 그 수생 수준을 합해가지고 극대화되면 그 사회의 정의성을 가졌다는 게 가장 우리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전통적인 그 사고방식인데 이 샌델은 과연 그게 정의냐라는 질문을 제시한 거거든요. 이게 상대적으로 이 네 명이 같이 살아야 정의인 것이지 한 사람을 희생해서 세 명이 살아나는 게 과연 정의라고 볼 수 있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샌델이 딱 답은 내리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게 이 개인주의적 사고방식하고 공동체적 사고방식이 부딪히는 현상인데 이게 자유주의죠. 자유주의인데 이 고전적 자유주의라는 건 산업혁명 시기에는 완전히 개인 문제인 거고 현대적 자유주의라는 건 약간의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까지도 이제 현대적 자유주의로 많이 보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공동체의 개념이 강화해지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우리 현대 사회는 이게 두 개 부딪힌다는 거죠. 두 개가 계속 부딪히면서 어떻게 융합을 해서 같이 갈 것이냐라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여기에 이념적으로 뭐 좌판이 우판이 나오는 걸 넘어가고요. 이겁니다.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헌들을 보면은 저희들도 이제 그 특허를 가지고 혁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이 왜 미국으로 대해서 혁신하는 사람이 자꾸 가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이 자유주의적인 개인주의가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 개인의 창의성에 대한 보상이 가장 강하다는 거죠. 뭐 우리가 CEO라든가 이런 뭐 몇백억씩 막 연봉을 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게 결국은 개인에 대한 보상이 가장 강하다. 창의적인 거라든가 성과에 대한. 근데 유럽은 상대적으로 학문적으로 보면 여기는 이 집단형이라고 얘기를 해서 팀에다 이제 그걸 많이 주고 보상이 미국보다는 낮습니다. 미국보다 낮아가지고 이 창의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이런 그 보상, 즉 개인 자유주의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강한 거고, 유럽만 해도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보상이 약한. 근데 한국은 어떠냐라는 문제인데, 한국하고 일본이 비슷하다고 많이 나오는데요. 이 보상액이 낮고, 예를 들어서 미국은 실패에 대한 관대가 있고, 그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거에서요. 그래서 반면에 한국이나 일본은 실패에 대한 보상이 낮다, 관대함이 낮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보면은 창의성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을 가져갔을 때 과연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으로 봤을 때 어디를 택하냐 그러면 미국을 택한다는 얘기죠.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창의성이 갖고 혁신적하고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주의 사상하고 공동체주의 사상, 집단주의적인 사상하고 부딪혔을 때 이 자유주의 사상이라는 게 혁신하고 맞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는 개념인 거고요. 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아직도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는 약간 좀 이걸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기 타이포인데, 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기술 정보를 다 받아서 그 다음에 연락이 끊긴대거든요. 최근에도 어느 신문에 났는데 연락이 끊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서 제품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최근에 저도 쓰지만은 그 모다모다 샴푸도 그렇거든요. 샴푸도 이제 모다모다 샴푸를 처음에 식약청에다 허가를 냈을 때 그게 허가가 안 나게 거의 한 2년 이상을 안 났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가 났는데 그 사이에 대기업들이 다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의 이게 보면은 뭐 특허나 뭐 디자인 모방, 뭐 직원 스카우트야 마장 그 보편적인 뭐 많이 나오는 거지만은 우리나라에 지금 중소 벤처 기업들하고 자료 이제 계약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달라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연락이 없다거나, 뭐 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계약을 하자고 해놓고 뭐 이제 그 연락이 없다거나, 아니면 계약한 다음에 이제 그 기술을 이제 가져간다거나 뭐 이런 식의, 뭐 중국이 뭐 산업 스파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은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들하고 대기업들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뭐 교수들이 연구 영역을 신청할 때 성공률이 99%, 뭐 97% 나온다는 얘기가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게, 신청해서 안 되면은 다음부터 용역을 못 받거든요. 못 받기 때문에 성공된 거, 그걸 가지고서 신청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연구비를 받아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성공하게 된 것을 가지고 신청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어떤 다시 여기서 보시면 이 개인이라는 개념, 자유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는 개인이나 자유라는 것이 하나의 시장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동체가 이제 정부라고 보면은 계속 부딪힌다는 거죠. 근데 혁신이라는 개념하고 보상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을 때는 집단주의적인 보상을 할 것이냐, 개인적인 보상을 할 때 지금 젊은 세대들은 개인주의적인 보상하는 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벤처 캐피탈하고 혁신하고 벤처 사업들을 하는 애들은 결국은 집단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집단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옛날에 뭐 SK와 삼성이 얘기할 때 이거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삼성은 어떤 특정 제품이 성공하면은 그 팀에다 주고 SK는 뭐 개인에 준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결국 우리 젊은 세대, 과거에 우리 사회 이제 시니어 세대들은 이 공동체나 집단적인 사고 방식이 강한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개인이라는 것이 훨씬 강하다는 얘기죠. 물론 이거 같이 가지만은 어떤 비중을 가지고 하느냐라는 차원인데, 봤을 때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훨씬적인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혁신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꿀 때 이런 상황으로 이제 바꿔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뭐 이제 경제학적인 거라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지금 혁신 얘기를 하고 자유주의를 얘기하냐라는 건데, 뭐 많이 경제학 안 하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케인즈하고 하이에크, 슈페터인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불경기 때는 이게 우리가 수요곡선인데요. 총수요곡선인데, 옛날에 케인즈 경제 시대에는 이 총수요곡선을 이 오른쪽으로, 이게 이제 균형 국민소득이 되는데, 이 총수요곡선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정책을 우리가 재정금융 정책이라 그래서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 많이 케인즈형 정책인데, 1970년대하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래가서 경기는 좋아지 안 좋은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총수요 곡선을 여기서 총수요 곡선을 올리면은 이 Y도 늘어나지만 물가도 같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사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 성장하는 것보다는 물가가 오르는 게 더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 말에 슈페터나 하이에크 이런 사람들이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공급주도 경제학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케인즈형으로는 안 된다. 즉 이 총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나오는 게 슈페터의 기술 혁신, 하이에크의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슈페터하고 이제 케인즈하고 보시면은 1883년 같은 해 태어났거든요.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뛰어나다 그래서 경제학으로 뛰어나다가 둘이 계속 경쟁을 한 거거든요. 경쟁을 했는데 60,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경기가 이제 총수요 관리 정책을 하기 때문에 케인즈가 훨씬 더 유명했다는 거죠. 근데 이 코로나 때도 그렇고 스태그플레이션 오면서 이 과거의 재정금융 정책, 즉 뭐 이자를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거 통화량 올리고 이런 차원의 케인즈형 정책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 즉 하이에크가 얘기하는 제도의 자유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슈페터가 얘기하는 기술 혁신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게 이거 빠졌는데 요거부터 먼저 하겠어. 이게 이제 제도 혁신인데 왼쪽 거는 영국의 그 파업된 거고요. 오른쪽 게 이게 이제 그 관제사 파업인데 이게 유명한 그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제도의 혁신입니다. 이건 기술 혁신이라기보다는요. 그 당시에 관제사가 공무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레이건 행정부가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고 올라왔는데 자기네 생각만큼 안 하기, 그래서 파업을 합니다. 한 13,000명 정도가 파업을 했는데 레이건 행정부에서 24시간 안에 복귀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72시간인가요? 그게 몇 시간 안에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중에서 11,359명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 사람들을 해고를 해요. 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원천적으로 다시는 이 관제사 업무로 못 돌아오게 그 법을 바꿨대거든요. 나중에는 법을 바꿔서 복직은 할 수 있게 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하고 영국의 이 대처 행정부가 했던 이 철강노조에 대한 파업, 이게 뭐 그 대처 행정부하고 그 유명한 레이건 행정부의 유명한 그거거든요. 그만큼 이거는 아까 그 트럼프 정부가 했던 그 적폐청산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과거에 공공기업의 비효율성과 이 누적된 철강 산업에 누적된 철강하고 광부죠. 거기에 누적된 적자를 정부가 계속 메꿔주고 있었는데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하겠다는 거고 철강 쪽도 이 노동조합하고 싸워서 결국은 영국은 그 당시 60, 70년대 때 내용을 보면은 파업하면은 정부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영국의 그 광부하고 철강 노조가 셌었고 미국은 이제 관제사가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파업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노조에 의해서 움직였던 게 그거를 이제 대항을 했다고. 요즘 뭐 의료 파업하고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게 이제 제도의 혁신에서 그게 이제 미국과 영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면은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오늘 간단히 요약시켜 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 우리나라에서 과연 혁신이라는 게 뭐냐, 그 혁신이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이쪽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R&D 지출을 늘리냐 적냐, 그다음 과학자 수를 늘리냐 적냐. 우리가 뭐 반도체, 뭐 원자력 산업 되면 대학원생들 막 숫자 늘리는 데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혁신으로 보면은 이거는 인풋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인풋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R&D 지출을 인풋을 보고 과학자 수가 많아지면 좋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생산 아웃풋이 특허하고 특허를 얼마나 사용했느냐, 이게 특허 수는 양적인 지표고 특허를 얼마나 사용했느냐 피인용이라 그래서 질적인 지표, 즉 퀄리티가 높으면은 그걸 인용을 많이 하고 특허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요게 이제 과학에 있어서의 인풋 아웃풋입니다. 근데 이걸 문제는 뭐냐면 경제학적으로 가려면 이것이 산업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뭐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기술을 산업화시켜서 생산을 가야 되고 그 산업화가 돼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산을 늘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혁신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가 뭐 인력 양성에 우리가 인력 양성인다 그러는데 교육부하고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자꾸 학부생을 늘리느냐. 지금 이미 공대에 학생들이 이미 들어와 있으면은 반도체 학생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1, 2학년 된 애들 반도체로 옮겨주게 하면 되거든요. 편입학 자유스럽게 해주면 되는데 뭐하고 정원을 늘려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데 그 정원을 새로 늘려도 반드시 그 인력을 만들어지는 게 대학 학부만 4년이고 대학원생까지 하면 거의 10년이 가야 되거든요. 그 10년 후에 그럼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이미 공대에 입학한 학생들을 그쪽으로 옮겨가 아니면 대학원생들도 옮겨주면 되거든요. 어차피 그거를 굉장한 무슨 뭐 기술 전문 인력 필요로 하는 그 대학생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와 있는 학생들도 얼마든지 편입학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의대도 똑같거든요. 의대도 지금 재적을 시키면은 재적된 학생 새로 뽑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1, 2학년이나 아니면 3, 4학년에 들어와 있는 학생은 편입학 시켜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충분한 있는데도 우리는 이 학생 인력 양성한다면 새로운 인력을 자꾸 양성하려고 그래서 심지어는 반도체 학과에 있는 교수들도 안 좋아합니다. 이 학생을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오히려 그 사람 교수들은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얘기할 정도인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굉장히 모든 정책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공률이 90%가 넘잖아요. 특허라는 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한다는 거죠. 아니면 거의 100% 확실한 거.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다 돈을 지원받았는데 이게 안 나오면은 연구 지원이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똑같이 간다고 보는 거죠. 생태계라고 보기보다는. 근데 결국은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아까 미국, 일본형, 유럽형 얘기했지만은 저는 여기에도 혁신이지만 결국 혁신이라는 것은 이 밑에 보면 이 혁신되어진 것을 이 산업화하고 경제 성장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잘 작동되는 나라가 결국은 혁신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 생산돼서 돈을 많이 벌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과학자들은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 이게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전방 효과, 후방 효과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결국은 여기에 포커싱보다는 이 산업화가 잘 되게만 해준다면은 이쪽은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여기에 포커싱이 많이 맞춰 있어서 이제 그 과학자 수 늘리는다, R&D 지출 연구 늘린다, 요게만 늘어지 이 제도적인 혁신, 이런 혁신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이게 결국은 뭐 규제 완화하고 제도하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젊은 그 인력 같은 경우 우리는 지금 노동자들만 자꾸 생각을 하지 고급 인력 데려올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고급 인력 데려오려면 그만큼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임금 격차에 의해서 들어오지를 않죠.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혁신 생태계라는 말을 써서 처음에 R&D 지출에부터 경제 성장까지 연결되는 그거를 이제 근데 요거를 하나씩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뭐 혁신 지표는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만 이게 36개국 중에서 우리가 4등, 2등, 3등 이렇게 합니다. 즉 그 R&D 지출, GDP 대비 R&D 지출 이것도 요즘은 5%가 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특허 등록 건수, 뭐 R&D 인력, 그다음 노동력 대비 그 R&D 비중 요게 33개국인 겁니다. 이거 하고요. 보면 우리나라 최고 수준입니다. 2등, 3등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혁신성 지표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가 R&D 지출을 뭐 세계 최고 뭐 탑순위라 뭐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민간 R&D하고 정부 R&D가 합쳐진 거거든요. 합쳐진 건데 정부 R&D는 전체 R&D 중에 20%, 21% 정도인데 5개국 중에 32위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R&D가 굉장히 비중이 낮은 나라예요. 그게 결국 삼성이나 이런 그 대기업들의 R&D가 높아서 R&D가 높은 거지 이 비중 자체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부 R&D 비중이 낮은 나라다는 얘기죠. 전체 R&D 중 정부 비중도 36개국 제 19위. 반면에 정부 부문 R&D 인력은 35위, 35개국 중에 5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R&D 지출 비중하고 인력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R&D 혁신이라는 게 많이 나와 있는 게 결국은 민간 섹터의 R&D가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정부 부문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퀄리티인데요. 뭐 평균 피인용 건수 이런 거 쭉 나와 보면은 한국이 예를 들어서 1회 이상 피인용 건수, 그 다음에 3급 특허 비율에서 미국, 일본, 유럽의 특허 동시에 한 비중입니다. 그건 이게 우리가 14%인데 지금 보면 정부는 10%고요. 미국도 전체는 14%, 정부는 15%고 일본이 30%, 독일이 31%, 중국이 12%입니다. 이게 2019년의 자료이기 때문에 한 5, 6년 전 데이터거든요. 근데 중국도 이미 퀄리티상으로 보면은 한국하게 정부 부문보다는 앞서 있고요. 한국하고 요즘은 더 접근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이 퀄리티상으로 보면은
아까 얘기한 양적 지표로 보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탑순인데 실제 퀄리티를 보면은 이렇게 높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게요. 그 다음에 RL사 혁신 성과 지표도 보면 기술력 징수액 이런 걸 보면은 기술료 징수 건수, 기술료 징수액, 건당 징수액 보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오히려 건당으로 보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2013년에서 요 2017년까지 변화율인데요. 보면은 이게 사업화 건수도 그렇고 21%. 근데 사업화 건수는 늘어나는데 건당 기술료를 보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양은 되게 많이 늘어나는데 이 퀄리티는 오히려 뭐 떨어진다고까지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 건당 징수액이 떨어지는 거 보면은 뭔가 퀄리티 상으로는 우리가 좋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앞에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연구비나 이런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건수 중심이고 그것이 실패에 대한 보상이 없고 실패를 하면은 오히려 이 연구비를 줄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거, 즉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특허가 될 수 있는 거에 중심으로 양적인 지표로 많이 가고 있다. 이거 마저 뭐 전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입니다. 뭐 이것도 비슷한 데이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여기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아까 아티클 한 거를 이제 키스텝에서 카이스트에서 한 건데요. 아까 양적인 지표는 뭐 세 개 막 2위, 3위 막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그 퀄리티 상으로 보면 32위에 우리나라의 거가 이제 32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상으로 보면은요. 이게 보면은 이제 그 논문당 그 인용수, 그 다음에 뭐 저널 사이테이션 뭐 인용하는,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으면은 논문들도 인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걸로 치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그 퀄리티 상으로는 양적인 건 세계 최고 그건데 이제 그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부터는 이제 제도적, 아까는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적인 혁신의 어떤 생태계 문제인 거고 지금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제도, 즉 혁신된 게 성공하게 하고 그 성공한 것이 다시 사업화를 해서 경제 성장을 연결하려면 결국은 제도적인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 그 제도적인 변화는 결국은 앞에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유주의, 개인주의 이게 이제 강조되지 않으면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같은 팀보다는 개인을 강조하는 MZ세대라든가 이 젊은 세대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의 문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에 영국이나 미국이 60, 70년대에 영국은 70년대 영국병이라는 말을 썼고 미국의 비효율성을 즉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은 결국은 영국에서는 대처 행정부, 미국에서는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서 어떤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혁, 즉 그 당시에 했던 그 프리든 안에 이제 그런 그 자유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80년대, 90년대까지는 뭐 신자유주의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죠. 많이 받기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IMF나 월드뱅크 같은 나라들 그 국제기구에서 아예 그 남미 국가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거기에다 제시했던 게 우리가 많이 익숙한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 2000년대 새로 추정된 뭐 수정된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결국은 제도적인 혁신이거든요. 제도적인 혁신이 없이는 얘네들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게 80년대, 90년대, 2008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나오기 전까지. 그게 우리나라도 이제 97년, 98년에 동아시아 금융위기라는 게 결국 외환위기가 결국은 제도적 혁신이었죠. 뭐 기술 혁신으로 우리가 극복한 게 아니거든요. 제도적인 혁신이 김영삼 정부하고 김대중 정부의 전부 개방화, 뭐 사유화, 민영화 이런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8, 90년대, 2000년대까지 흐르는 제도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포트 돼야지 혁신 생태계가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뭐 이거는 뭐 많이 아시는 아세모글로가 얘기하는 국가를 왜 실패하는가를 얘기했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성공 원인은 이 착취적 경제 정치 경제 제도에서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로 성공적으로 움직인 나라였다라는 차원에서 이걸 제시한 겁니다.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나머지 이게 제도적 혁신도 보면 이게 2019년 이후에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서요. 세계경제 포럼에서 국가 경쟁력을 보면은 141개국 중에 13위거든요. 우리나라가요. 13인데 지금 여기 그 시장 메커니즘, 시장이 생산물 시장, 노동 시장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 이 노동 시장을 보면은요, 보시면 여기 노동 시장이 141개국 중에 51위고 생산물 시장이 59위거든요. 나머지 ICT 이런 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근데 인프라나 이런 구축된 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 제도적인, 즉 메커니즘적인 측면에서 보면 되게 뒤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이 생산물 시장하고 노동 시장도 보면은 독과점 수준은 이게 93위입니다.
그다음 무역장벽 존재 정도는 77위, 관세의 복잡성은 83위. 이 외국인 투자자들 만나보면 요걸 굉장히 불만을 많이 하거든요. 세금 문제요.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외국인들이 세금을 맞으면은 그거를 가이드 컴플레인 하면은 와서 들어준대요. 들어주고 설명을 하면은 양해가 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다 질문을 하면은 관세를 더 매긴다 그러죠. 세금 문제를요. 세금을 더 많이 매긴다고 자기들이 해명할 시간을 안 준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이 관세율, 관세의 복잡성, 독과점 수준 이게 아직도 외국인들이나 이제 국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뭐 지금도 많이 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노동시장입니다. 정리해고 비용, 고용 및 해고 관행, 노사관계 협력, 임금 결정 유연성 이거는 지금 노사관계 협력은 141개국 중에서 130위예요. 이거는 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고용 및 해고 관행도 102위고요. 정리해고 비용도 116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아까 이 제품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노동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제 서베이를 통해서 얻는 데이터인데 뭐 근로자의 권리도 보시면 93위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제도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우리가 뭐 개인주의적인 집단주의, 공동체주의 얘기 많이 하지만은 이 개인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이 메커니즘, 제도가 작동이 거의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게 제조업, 우리가 이제 R&D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제가 책을 쓰면서 보고 있는 데이터인데 2022년 기준으로 R&D 지출의 86%가 제조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서비스업에 거의 R&D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들으면 이 규제개혁이라는 게 빨리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 웬만한 법률을 보면은요 1년에 막 두세 번씩 바뀌는 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지 말고 이 규제 자체를 이제 사후적이고 내가치고 바꿔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의료 파동이라든가 우버 산업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우버 산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좀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왜 자꾸 공급자, 생산자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펴느냐. 우버 같은 산업은 소비자를 생각하면 쉽거든요. 정책 결정하기가요. 의료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산업도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지 왜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거고 포용적 제도로 가야 된다는 거.